핵심 문학 2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4쪽이고요. 자, 여기 보면 폐관 문학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폐관이 옛날에 이제 길거리에 떠돌던 이야기를 수집하는 그런 벼슬을 폐관이라고 했고요. 물론 이제 그 길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를 수집해서 민심을 읽어내려고 했겠죠. 여기 이제 이런 폐관들이 자기들이 수집한 이야기에다가 윤색하거나 각색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창작성이 가미된 거죠. 그렇게 남긴 글들을 우리가 폐관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무슨 설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날의 숲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전달하는 이야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설이니까 이거 거울 경자죠. 거울 이야기 정도 되고요. 1번 제시문의 상황은 아주 단순해요. 1번 보면 어떤 거사가 흐린 거울을 보고 있어서 넷째 줄에 나그네가 묻습니다. 자, 거울은 얼굴을 비추어 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맑은 것을 취하는 건데, 그죠? 흐린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2번 지문 갈게요. 자,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일단 상징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맑고 아른아른한 잘 비치는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맑은 거울 싫어하겠죠. 저 같은 사람이요. 자,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실제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이 맑은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 못생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거울을 깬다는 거죠.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함이다. 이런 거죠. 못생긴 사람이 많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굳이 그 못생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흐린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또 게다가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거울의 겉뿐이지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아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바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못생긴 사람이 많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못생긴 모습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는 어찌 나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자, 이게 작품 감상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삶의 태도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울이라는 것은요. 거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인관계에서의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거울이라는 것은 그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 그래서 결점을 잘 지적해 주는 거고 흐린 거울이라는 것은요. 비추지 않는 거니까 결점을 덮어주는 태도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외모는요. 사람의 도덕성과 관련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소수의 사람이고요.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수의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는 행동, 그죠? 거울을 보는 행동은 처세,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와 관련되는데 맑은 거울을 본다는 것은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거부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거고요. 흐린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남들의 결함을, 결점을 그대로 비추지 않고 덮어주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유연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이 경설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74쪽에 왼쪽에 보조를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보죠. 어차피 세상에는 못생긴 사람이 더 많죠.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흐린 거울을 본다는 것은 그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들춰내지 않고요. 너그럽게 덮어주고 포용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울을 보는 행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나치게 깨끗한 것만 보려고 하면 이제 청렴결백하게 처세하면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청렴결백을 드러낼 상황이 아니라면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맑은 바탕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맑은 문성도 변하지는 않으니까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내도 괜찮을 때 그때 드러내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올바른 처세훈 그 다음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통찰력이라는 것은 흐린 거울을 보는 행동이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흐린 거울을 본다는 것이 그저 부정적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남들을 결점이 많은 남들을 너그럽게 감싸주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걸 꿰뚫어 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슬견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176쪽이고요. 이 슬은 우리 왜 이, 그죠? 해충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아가 아니고요. 이때 견은 당연히 개겠죠.
그래서 이와 개의 이야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1번 지문 한번 보시면 어떤 손 나그네 객자 쓰고 있죠. 개 쳐서 죽이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고기 먹지 않기로 했다 그랬더니 2번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를 잡아서 불 속에 넣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잡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랬더니 손이 자기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놀립니까 그랬더니만 4번 볼게요. 4번. 제시문에 번호 매겨져 있죠. 자,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그리고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소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하찮아 보이는 것을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즉 겉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하찮아 보이는 것이든 죽기를 싫어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즉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자,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달팽이의 뿔을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쇳뿔, 그죠? 소중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맥락에서 메추리를 대분과 동일시하도록 해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간에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그 다음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파악하는 선입견을 버리고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안목의 필요성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소재의 성격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죠? 소중해 보이는 존재, 그다음에 하찮아 보이는 존재를 뜻하는 소재들 이것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옥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옥 해가지고요. 집을 수리하는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1번 제시문에서는요. 말 그대로 집 고친 경험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지 오래됐던 것은요. 그죠? 나중에 고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고치기도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고친 것들은 뭡니까? 비용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2번 지문에서 유추하고 확장하고 있죠. 2번 보세요. 나는 이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러면 집을 고치는 상황과 그다음에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상황이 유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상황이 다른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뭐라고 해요? 유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볼게요. 자,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3번에서 더 확장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시 비슷하다 유추하고 있고요. 지배 문제에서 사랑과 정치까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죠? 확장의 방식이 쓰이고 있는 거죠. 백성을 돈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해가지고요. 서리법으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유추와 확장의 방식을 통해서요. 잘못을 알고 그죠? 방치하면 고치기 어려우니까 잘못을 알고 바로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물론 옛날 글이기 때문에 원문은 다 한문인데요. 현대어로 풀이해 놓으면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죠. 180쪽에 보면 참아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 이게 빌린다는 의미의 차자죠. 그래서 말 빌려 타는 이야기 정도가 될 거고요. 자, 보세요. 일단 1번에는요. 말 빌려 타는 경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을 타면은 막 타고 좋은 말을 빌리면 그다음에 말이 좀 약하면 조심했다라는 얘기 해가지고요. 일단 대조적인 상황 나와 있죠. 1번 지문에서. 2번 지문 보시면 자,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겠는가 해가지고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이 말탈대로 쉽게 옮겨지는 것처럼 그죠? 빌린 말도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겠는가 해가지고요. 서리법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더욱 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번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내가 가졌다고 생각되는 건 사실은 다 빌린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죠? 마음이 쉽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원래부터 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빌린 것이기 때문에.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그다음에 비복 종들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그러니까 정말 내 것인 줄 알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그죠? 자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즉 자기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쓴다는 거죠.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반성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서리법 같은 거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어차피 빌린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뭡니까? 원래 소유주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방의 임금도 큰 권세를 가진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그다음에 백성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계속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그럼 결국 이런 거죠. 언젠가는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끝내 돌려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넓히 노라 해가지고 그러면 소유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래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고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지는 않죠. 자, 작품 감상하기에서 우위성이라는 거 볼게요. 우리 왜 우위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뜻하고요. 여기에서는요.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마음가짐의 변화를 그저 직접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빌려 타는 다른 상황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위성이 쓰였다. 우위적인 기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다음 것도 한번 가보죠. 자, 182쪽에 보면 가전체라고 해가지고요. 가전체는 뭐냐면 그냥 문학사적인 정보는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전체라고 했을 적에 가짜 전기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전기니까 실제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 건 아니겠죠.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생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전체 문학이라는 데서 나타나는 특징이 사물을 의인화해서 일생을 다룬 다음에 마지막에 사관의 말을 덧붙여서 일종의 교훈을 전달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쓰인 것을 가전체라고 하고요. 이 가전체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물을 의인화했을 때 단순히 멋대로 의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실제 특징과 관련 지어서 의인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재밌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국선생전이라고 했을 때 이때 국자는 누룩국자거든요. 그럼 누룩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술 발효시킬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술의 생애 관련 지어 가지고요. 일종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지문 한번 가보죠.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술에 어렸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술에 어렸을 때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도량이 넓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자, 손님들이 귀여워하고요. 셋째 줄 보면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려 마치 만이랑의 넓은 물결과도 같소. 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더 흐려지지 않는다. 옛날에 청주라는 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겠소 얘기하고요. 자, 성은 자라서 중산의 유형과 심양의 도장과 친구가 되었다. 이거 다 중국 역사에서 술 좋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의인하면서 실제로 술 좋아했던 사람들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말했다.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일 술 마시지 않으면 이러는 얘기죠. 마음속에 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 싹 튼다 하고 이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들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야 헤어지는 것이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 지문 볼게요.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그죠? 이때 조구연이라는 게 그 술찌꺼기니까 술지김이 쌓은 덤이 얘기하는 건데 일단 맥락상 그냥 술과 관련지어서 하급 직책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 거죠. 또 청주 종사로 불러서 공경들이 계속 그를 조정에 청거했다. 자,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거를 그죠? 자, 관청에 수레를 보내어 불러서 눈짓하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술이니까 사는 곳도 주천, 술 주자 쓰는 술의 내가겠죠.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왜 인품이 뛰어난 사람을 얘기할 때 이름이 향기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술의 냄새하고도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이보다 앞서 태사가 임금께 아뢰었다. 지금 주기성 술의 별이 크게 빛을 냅니다 해가지고요. 일단은 나름대로 이 술이 그죠 신하로서 임금에게 쓰이는 상황을 그죠 요런 이제 태사의 말을 통해서 나름대로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하니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술의 성이 빛나니까 술을 뜻하는 이 국성이 쓰일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낭중 벼슬을 주고 이 주객낭중이 손님을 맞이하는 벼슬인데 옛날에 손님 접대할 때 술도 술상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이 벼슬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맞는 벼슬이 주객낭중이 되는 겁니다. 사물을 의인화했을 때 실제 사물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의인화한다고 했잖아요. 자, 얼마 안 돼요. 국자 제주. 그죠? 국자 제주 자체는요. 나라의 제사에 올리는 술인데 술이 받는 벼슬이라 보니까 이렇게 그죠? 술의 명칭을 따서 벼슬 이름을 쓰는 겁니다. 국자 제주로 옮겨와서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자, 이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 그다음에 천식, 진작에 그죠? 천식하고 진작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뜻 나와 있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천식, 진작에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국성을 기용하고 나서 조의 잔치 그다음에 종묘의 제사 천식 진작이다 뜻에 맞았다라는 것은 모든 제사와 잔치에 술이 쓰이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의인화한 측면을 봤을 때 실제 어떤 상황과 관련되는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고 해서 그죠?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고 해서 승진시켜 승정원 재상으로 있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뭐 가마 타고 올라갔다는 건데 뭐 술 보통 임금에게 가져갈 때 술상에 받쳐서 가져가지 술병만 툭 건네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승이라고 일컬었다. 혹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뵙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풀어져 웃곤 했다. 뭐 기분 나쁠 때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하고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이 대취로 이와 같았다. 자, 다음에 3번에 중서령 모형이 이 모형은 털 못자 쓰고 있는 거니까 붓을 의인한 겁니다. 임금에게 글을 올려 탄핵했다.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형은 곧 붓이고 그 글은 이러했다. 183쪽입니다. 행신이 간산신하 바로 국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천하 사람들은 모두 병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요. 이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폐해가 생겼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국성이 조그만 신임을 받고 조정에 쓰이고 있어 요행이 벼슬 계급이 상품에 올라서 많은 도둑을 궁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휘감아서 해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서 소리치고 반대하며 머리를 앓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에 이제 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성도 죄를 받아 서인으로 폐해졌다. 한편 치이자 술주머니 뜻하는 건데요. 자, 성과 친하게 지냈다 해서 수레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해가지고요. 술 때문에 폐해가 생기니까 바로 말 그대로 뭐가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금주령이 내려진 상황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4번 지문 한번 가볼게요. 자, 성이 이미 벼슬을 그만두자. 이제 술 마시지 못하는 금주령이 내려진 상황이죠. 제고을과 경마을 사이에 도둑들이 떼지어 일어났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제가 배꼽 제자예요. 그다음에 격이 가슴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배꼽과 가슴 사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배. 그죠? 배에 도둑들이 일어났다. 술 못 마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도둑, 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에 임금은 이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고 하지만 적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아 토벌하도록 했다. 그럼 뭐예요? 술을 다시 마시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뭐를 해소했다라는 거. 근심을 해소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성은 부하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했고 또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같이 했다. 수성 이 표현 재밌죠. 수성 자체가 이 숫자가 뭐예요? 근심의 성이네요. 그죠? 그래서 수성에 물을 대서 술을 대서 이런 얘기죠. 한 번 싸움에 이를 함락시키고 근심거리를 없애고 나서 거기에 장납판은 뭐예요? 장낙 자체가 긴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장납판을 쌓고 회군했다. 결국 이제 술 다시 마시게 하고 나서 사람들의 근심이 해소되고 즐거워졌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후에 봉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신의 말 나옵니다. 5번. 사신은 말했다. 자, 국신은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곡식으로 술 빚었으니까 곡식에서 비롯된 거니까 농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신복이 돼서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서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술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들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그죠? 손에 나쁜 면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 이 늙은 시절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천수를 다하였다. 그래서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처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견기이작이라고 합니다. 뭐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말이에요.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겠다 해가지고요. 이 결국에 이제 국선생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 신하가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필요할 때는 자기 열과 성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는 물러나야 되고 다시 필요할 때는 열과 성을 당해서 나라에 복무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술을 통해서 위국 충절의 교훈이라는 거, 국성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다음에 신하로서의 처신이라는 거, 그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되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물러나와야 되고 나라가 요구할 때는 다시 또 자기의 몸을 바쳐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하로서의 올바른 처신에 대한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작품 감상하기 보시면 말 그대로 창작 의도, 이 국선생의 행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국 충절의 교훈과 군자의 처신에 대해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면 이제 가전체 끝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마지막 문학이 나오는 시대가 됐는데 문학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시대가 됐는데 국선생전은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시고요. 이게 마지막에 등장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출제진을 얘기했다면 뭐 제가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뒤쪽에 고전 소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판소리하고 그다음에 전통극, 민속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차시 때 싹 묶어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차시 수업 들으시기 전에 요건 한번 쭉 전체 줄거리 하고요. 한번 내용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핵심적인 것만 정리할 거기 때문에 자, 7차시 수업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들 틈틈이 해주시고요. 마칠게요.